안녕하십니까. 참, 오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또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정말 좀 오는 자리에 좀 뜻깊게 뭔가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을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 게 좋을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하면서 정말 우리 시조가 어떻게 나가는 게 좋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는 게 좋겠는가 이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왜 우리가 시조를 얘기할 수 있는가 지금 시간에 21세기에 과연 시조는 어떤 맥락으로 이해돼야지 되고 어떻게 접근하고 여기에는 이제 시조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시조를 쓰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더 알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데 조금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서 왜 시조가 필요하고 시조가 나아가야지 될 어떤 방향들은 무엇이겠는가. 그거는 창작자나 앞으로 창작하려는 사람이나 또 그냥 알고자 하는 분들도 공분모일 것 같아서 설정을 그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왜 시조인가? 왜 시조인가? 이것부터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은 굉장히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말하자면은 형식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기상으로 이렇게 쭉 21세기까지 이렇게 나온 그 장르들을 이렇게 보면은 주도적인 장르가 있죠. 그리고 장르에 보면은 주도적인 장르 말고 주변 장르가 있고 또 말하자면 기저 장르가 있는데 그 주도 장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고대에는 고대 가요였죠. 그래서 고대 가요는 형식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넉줄로 돼 있죠. 넉줄로 돼 있습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이렇게 하는 네 줄짜리의 형태였습니다. 이 네 줄짜리 형태가 나중에 향가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넉 줄로 그대로 이어받고 곱하기 2가 되죠. 그래서 8줄이 되고 그 다음에 10줄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납니다. 늘어났던 가장 길게 늘어났던 게 19체인데 19체의 향가가 산해격 향가라고 그러죠. 산해격 향가가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망매가 같은 작품이 그렇죠. 그런데 참고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대 가요 중에서도 고대 가요가 똑같은 가요가 아니고 굉장히 시기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지가하고 항조가의 차이가 우리는 거의 밋밋하게 그냥 살펴보는데 그냥 고대 가요로 보는데 굉장히 많은 간극이 있고 거기에서 흐르는 어떤 미의식 같은 게 굉장히 다릅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머리를 내놓는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배울 때는 이게 왕이다. 왕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김학성 교수가 이거를 제의로 풀어가지고 머리를 내놓아야지 되는 게 꼭 있다. 그 머리를 내놓아야지 되는 게 뭐가 있죠?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이 머리부터 나와야지 돼.
다리부터 나와버리면 이게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를 내놓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출산제의하고 관련되는 것이고, 출산제의 때 불려졌던 노래가 바로 구지가다. 그리고 그거는 절대적인 명령이고 신의 명령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성하게 여겨졌던 말하자면 신화시대의 노래가 구지가다 이렇게 풉니다. 그러면 황조가는 어떻게 좀 다르죠. 황조가는 화이하고 치이 왕비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말하자면 유리양이 잠시 사냥을 나갔다 오는 틈새에 두 사람이 싸운 거예요. 그죠? 싸웠습니다. 싸워가지고 치이가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두 집안이 그냥 싸운 게 아니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집안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네 집안은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면서 상당히 비아냥거리니까 치이가 좀 성질이 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죠. 그거를 말하자면 유리양이 가서 달래려고 데리고 오려고 이제 갔다가 실패를 한 거죠. 깨끗이 실패를 해가지고 오다가 부른 노래가 황조가다라고 하니까 말하자면은 구지가는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것이 존재했는데 황제고화에 오면 그게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숭고미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비극미가 있는 것이죠. 비극미의 형태로 나왔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흔히 하기를 화이하고 치이가 화가 벼화죠. 벼화. 벼를 그러니까 토템으로 하는 집단에서 한 것이고 그 벼를 토템으로 하는 집단은 말하자면 이제 농경사회의 집안인 거죠. 그리고 치이는 꿩치를 써가지고 수렵이니까 수렵의 그런 집안에서 이렇게 온 사람. 그러니까 수렵이 저 북방이니까 북방에 간 부족을 이렇게 가서 달래려고 했던 게 실패를 한 거죠. 왕권이 말하자면 절대적인 왕권이 성립되지 않고 부족국가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국가의 시대의 노래가 황조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굉장히 두 노래는 고대 가요라 할지라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는 굉장히 숭고미가 있었던 반면에 비극미가 있고 그래서 그 긴장 정도는 똑같지만 아무튼 그렇게 다른 노래였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아무튼 형태상으로는 넉 줄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넉 줄이 4줄, 8줄, 10줄로 늘어나죠. 10줄로. 그래서 10줄로 늘어나는데 10줄로 늘어난 것 중에 아까 제망매가 얘기를 했는데 제망매가의 부분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망매가에 흐르는 미의식을 제가 알고 난 이후에 시조를 더 사랑하게 됐고 시조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더 갖게 됐던 사건이 제망매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향가라고 생각하면 향가가 과연 어떤 맛이 있고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제망매가는 음미해 볼수록 굉장히 좋은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제망매가 첫 구절이 어떻게 되죠? 생사길은 예이쌈에 져이고 나는 가나도 말쌈도 못하고 가난이 있고 이렇게 나가죠. 생사길은 예이쌈에 져이고 그러니까 생과 사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있으니까 그것이 말하자면은 목숨이 경각에 딸려서 이제 금방금방 꼴딱꼴딱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생사길은 여기에 있음에 그거를 말하기가 굉장히 머뭇거려지고 두려워지고 이런 거죠. 그런데도 나는 간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간다 이런 얘기죠. 나는 가나다 말싸움도 못하고 가는 있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 간에 이런 얘기다라는 것도 없이 그것부터 먼저 나온 거예요. 생과 사의 어떤 죽음부터 얘기를 하면서 목숨의 경각에 딸렸는데 자기가 죽어가면서 말을 못하고 가는구나. 그 사연이 뭘까? 그랬는데 그걸 알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전 네달락에서 그렇게 나오고 후 네달락이 어떻게 돼요? 어느 가잘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떠들립다. 그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져 나뒹구는 낙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바람이니까 이게 요절이란 얘기죠. 요절이고 그 요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한 가지에 나고 사던 가지 나고 가는 곳 뭐라 온다 그러냐. 한 가지에 나고서도 가는 곳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서 이렇게 난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 사람이 내가 바라보는 그 죽음을 바라보는 나의 친동기간이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오래비가 여기 있는데 동생이 죽으면서 나는 간다라고 차마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마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측은지심이 여기에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나고서 가는 것 몰아온저 이렇게 했으면 그 곡조가 우리가 지금 향가라는 곡조를 전혀 알 수가 없지만은 곡조로 만약 불려졌으면 이게 얼마나 슬프고 애절한 노래였겠는가 이것이 수긍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낭송을 해봐도 그러잖아요. 낭송을 해봐도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떠들립다. 이런 것도 슬픈데 거기에서 한 가지에 나고서 가는 것 뭐라 온저 이렇게 나오면 그게 얼마나 슬프겠느냐 이런 얘기죠. 삼국유사에는 천지 귀신을 감동케 하는 힘이 향가에 있었다고 그래요. 천지 귀신을 감동케 하는 힘. 그러니까 천지 귀신을 감동케 하는 그 힘이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 그게 바로 저는 한 가지에서 나고서 가는 건 뭐라 온저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불려지는 이 부분에 천지 귀신을 감동케 하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참불가고 불교 입장에서 써졌다라고 해서 미타짜리 맛볼래 도닥 깎기더라고다. 극락장터에서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 포인트를 둬가지고 그 얘기를 거기가 정말 천지 귀신을 감동케 하는 힘이 있다. 이거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천지 귀신을 감동케 하는 힘이 바로 그 서정의 폭발적인 분출이 일어나는 바로 뭐죠? 아까 말했던 전후 그다음 전사구 후사구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442로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19체입니다. 19체. 이 19체의 향가가 결국에는 우리가 시조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할 때 이 19체의 전달락, 후달락, 그 다음에 낙구 이게 시조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죠. 그렇게 됐는데 이 19체로 돼 있던 게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고려시대는 이제 소교죠. 청산별곡이니 가시리니 이런 거 굉장히 더 길어집니다. 길어지죠. 그래서 가장 우리 고대 고대의 시가죠. 시가. 그러니까 고전 시가 이렇게 하는데 시하고 가가 같이 돼 있는 시가에서는 말하자면 소교가 이제 길어진 형태입니다. 그러던 것이 조선시대에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석줄로 짧게 됐습니다. 석줄로. 그죠? 시조가 탄생이 됐고, 시조와 가사가 있어서 석줄, 그 다음에 가사는 이제 사사조 연장체 이렇게 보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시조를 주장으로 보면은 이게, 긴장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화기를 거치면서 늘어나죠. 개화기를 거치면서 창가, 신체시, 그 다음에 개화기, 시조 이렇게 해서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근대에 와서 근대 자유시가 형식이 더 자유롭게 벌어지고 더 늘어나면서 그 형태들이 이제 더 심화되면서 현대에서는 현대시가 어때요? 현대시가 보면은 굉장히 길어지고 5장, 6장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이게 시인가 소설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21세기에는 과연 뭐가 올 것인가? 우리가 21세기로 잡는 이 시기에는 물음표인데 이게 뭐가 올 것인가?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사이클을 보면은 이런 거죠. 긴장되고 이완되고, 이완돼서 이완은 극에 가면은 또 긴장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어떤 문화 흐름만 그런 거 아니고 세계의 문화사 흐름도 그렇습니다. 세계의 문화 사이클도 고전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가 있었죠. 낭만주의가. 그 다음에 긴장이 있어서 신고전주의가 있었습니다. 신고전주의가 있고 나서 이완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리얼리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죠. 늘어나서 지금 완전히 늘어나 있는 이완 상태에 있는데 세계사 문화사의 흐름도 그렇고 우리의 흐름도 그렇다. 그렇다면 앞으로 올 것은 긴장이다 이런 얘기죠. 긴장. 긴장이 만약 되지 않으면 어떨까? 긴장이 안 오면은 폭발될 것 같아요. 폭발. 지구가 폭발한다든지 다시 한번 싹 쓸어 담고서 어떻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거는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한 100년 후가 될런지 50년 후가 될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긴장된 형태의 시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시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짧아질 것인가. 그랬을 때의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시조다 이런 얘기죠. 시조라는 것인데 시조 이거는 이제 제가 논문으로 이렇게 쭉 썼던 내용들을 그 앞에 약간 축약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2줄짜리 시를 거기에 주장을 했어요. 2줄짜리 시도 이제 양장시조하고 관련되니까 시조하고 관련되는 셈이죠. 그거를 한번 쭉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기면서 이렇게 짧아지는 경향은 우리 복효군이나 또 정일근이나 이런 시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짧은 시 동인이 있습니다.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세인데 짧은 것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 나름대로 어떤 정제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복효근의 작품을 한번 보죠. 개 팔아요 개 삽니다. 큰 개 작은 개 삽니다. 개 팔아요. 개 하면서 개장수 차가 지나간다. 개장수는 차 속도를 줄이더니 가만히 서 있는 나를 위아래로 한참이나 훑어보고 간다. 개 같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물론 복효근 시인은 교사인데 시조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시조를 쓰지는 않는데 아마 여기서 시조 쓰시는 분들이 이 작품이 거의 시조 형태고 종장에 한두 자 고치면 이게 시조가 돼버리죠. 개 팔아요 개 삽니다. 큰 개 작은 개 삽니다. 이게 초장이고 개 팔아요 개 하면서 개장수 차가 지나간다. 이게 중장 그대로 나오죠. 개장수는 차 속도를 줄이더니 그죠? 가만히 서 있는 나를 위아래로 한참이나 훑어보고 간다. 이거 줄이는 건 금방 아마 줄일 거예요. 밑에 거는 이제 임성규라는 시인인데 임성규 시인의 이게 시죠. 이게 시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르치면 정말 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조라는 얘기죠. 오늘날의 시조가. 나 그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비밀한 울음을 속기로 깔아놓고 얇지만 속살을 가리는 화선지를 덮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초장이 되는 거죠. 한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입니다. 울음을 참으면서 나는 풀을 발랐다. 삼킨 눈물이 푸르스름 번지면서 그대의 환한 미소가 방울방울 떠올랐다. 두 수로 된 시조인데 이 두 수로 된 시조는 제가 말하자면 국어 교사를 하는 한 400명 되는 교사들한테 이거를 직접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거를 시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형식적인 장치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시조는 아주 고답적으로 딱 쓰는 걸로 고정 관념이 박혀 있어서 이 교사들이 적어도 일정 연수를 받으러 온 교사들이면 실력 있는 교사들인데 전혀 이게 시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과연 시조인가? 그러니까 시조가 이게 지금
따지면은 한 20년 됐나요? 20년은 안 됐어도 한 20년 가까이 된 작품입니다. 이게 제가 뽑았던 작품인데, 금오시조상에서 뽑았던 작품인데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거죠. 달라져 있고 짧아져 있고, 그래서 어필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장시조가 나오고 극서정시가 나오는데, 극서정시는 최동호 교수가 이제 2011년에 발표를 하면서 이제 조금 주목이 됐던 건데, 이미 2008년에 짧은 시동인이 나오고 그야말로 짧게 나가는 이런 보폭들이 나오고, 최동호 교수는 또 거기에 서정시학 그래가지고 시집으로도 내고 좀 나이 든 분들한테 이런 거를 쓰도록 해가지고 짧은 시를 쓰는 운동을 했죠. 그래서 극서정시 운동을 펼쳤고, 그 다음에 단장시조라고 하는 것은 절장시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한 장으로만 된 거죠. 여기에 보면은 도래태 콧등해지는 삼복사꽃 몇잎, 정멸궁이라는 건데 이게 종장만 가져온 거죠. 종장만 이렇게 가져오고 절장시조집을 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절장시조집을 내서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짧아지는 형태를 보여준다. 그 짧아지는 형태는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최동호 교수 뒤로 넘겨서 보면은 성창경 시인이죠. 성창경 시인이 이 미륵시를 맨 처음에 주장을 했고 60년대 그래서 미륵시론을 펼쳤죠. 핵이 되는 단어의 어떤 핵되는 부분을 이렇게 시에다 쓰고,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나 이런 거를 최대한 줄여서 미륵시론을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소시라고 해서 주로 이제 명사들 언어가 뭉쳐있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요소시를 썼고,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시를 주장을 했죠. 순수절대시. 그런 순수절대시는 한 글자로 된 시입니다. 한 글자로. 그래서 제가 열린시학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처음 발표를 맡아서 한번 했는데 원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고가 그냥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두 편인데 꽝, 똥. 꽝, 똥인데 꽝, 똥이 제목만 나오고 없어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순수절대시 그래가지고 한자로 된 거죠. 이분은 심지어 해라고 해서 해라고 해서 한자로 된 시집을 묶었어요. 시집을 100편 정도 되나요? 100편이 안 되나?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 총 글자가 그러니까 100자가 나오고 100편이 되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석을 조금 몇 개 달았어요. 그것도 다 한 것도 있고 전부 다 한 게 아니고 한 10개 정도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 그래서 굉장히 실험적인 정신을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조금 다른 것을 이렇게 모색하고 음식에 관한 시를 한번 써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더니 금년 봄이죠. 봄에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그야말로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것을 이렇게 추구하려는 분이었는데 성창경 시인은 아주 거기에 극단적인 상황들을 보여준 거죠. 넘어가십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작업 이후에 강우식 시인이 이행시를 냈습니다. 이행시집을 냈어요. 그래서 이행시집에 눈 내리다 그쳤다고 그천지가 다 고요가 아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대가 있어 고요다. 그러니까 거의 두 줄짜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앞에가 조금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뒤가 짧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두 줄짜리의 시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저도 그렇게 해서 이론상으로는 아닌데 아무튼 좀 짧은 게 써보고 싶어서 백담 이행시 뭐 이렇게 해서 쭉 실험적으로 한번 써본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그 시대적인 흐름, 장르사의 흐름이나 문화사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쭉 살펴볼 때 시가 정말 짧은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시조다. 그래서 시조가 왜 시조인가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변화되는 어떤 다변화되는 시대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그 일반인들의 호응도 받을 수 있고 똑같이 나갈 수 있는 직접적인 매력적인 장르가 바로 시조다, 이런 것을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시조는 굉장히 그냥 석 줄짜리 시조만 아니고 아까 단장 시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장도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사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설 시조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폭넓게 하면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장르가 시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조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써나가고 어떤 내용들을 담는 게 좋을까, 그거를 5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치유와 소통의 시작이다. 앞으로 치유의 시대죠. 치유의 시대고, 그리고 또 위아래가 전부 다 상통돼야지 되고 서로 통하는, 그래서 원래 서정시 본류가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그래서 서정 자와 세계가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그러니까 서정시 가장 본질에 충족을 하면 따뜻한 작품이 되고, 그 따뜻한 작품을 가지고 세계를 치유하는 그런 시들이 역시 시조단에 필요하고 더 많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장 큰 어떤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럴 땐 보세요. 바람 없는 밤을 꽃그늘에 달이 오면 술 익는 초당마다 정이 더욱 익으려니 나그네 저무는 날에도 마음 많이 바빠라. 정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나그네인데 삶을 살아가는 게 전부 다 나그네의 삶이죠. 그런데 바람 없는 밤을 꽃그늘에 달이 오면은 술 익는 초당마다 정이 더욱 익어간단 말이에요. 익어가는데 나그네가 어디 갈 생각도 않고 마음도 바쁘지 않고 거기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좀 쉬고 싶고, 이러면은 말하자면 모든 병이 다 나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안고 있는 어떤 마음의 병이라든지 육신의 병들이 다 나을 것 같은,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고전적이면서도 오늘날에 정말 필요한 것이다.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조하고 굉장히 통하는 어떤 정서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려 쓰는데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하경 시인이라고 잘 모르시죠? 정하경 시인. 60년대 시인입니다. 62년에 서울신문에 데뷔를 하셨어요, 이분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분 때문에 시조를 시작한 것 같아요. 이분은 시조를 쓰라 마라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죠. 고전문학인데 고전문학을 가르치셨는데, 이분이 고전을 이렇게 강의하시다가 고전 끄트머리에 한 석 줄짜리 이렇게 시를 써놓고 나갔어요. 그게 맨 끝에가 여기 나오는 아마 입동무렵인데, 그때 조금 사람인자 기러기 한 줄 그랬는데 한글 시호자 기러기 한 줄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한글 시호자 기러기 한 줄. 그러니까 한글 시호자가 이렇게 시호자가 있는데 시호자가 쭉 써지면 그 기러기가 날아가는 그 모습이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시각적인 이 작품을 한 편을 딱 써놓고 갔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저게 뭐냐 이렇게 봤더니 시조야. 정하경 시인이 그만큼 작품을 정갈하게 썼어요. 해걸음 턴놈뱀이 보리가리 두엄냄새 참새떼 청근시름 미루나무 서리 하늘 제실집 벽가리마당 사람인자 기러기 한 줄. 전 오늘날 봐도 이게 이분이 얼마나 정갈하게 언어를 이렇게 썼는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쓰면서 물론 행가리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해버렸으면 굉장히 작품이 어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굉장히 고즈넉한 이런 거를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연의 아득한 성자, 우리 조연 큰 스님, 아득한 성자도 역시 보면은 마음의 치유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느끼게 하는 작품들이죠. 오종문 시인의 지상의 한 집에 들다 이런 것도 보면은 여기에 나오죠. 한 가족 아직 넉넉히 두 발 뻗을 방 한 칸. 그녀 이쪽 편에 달빛 먼저 와 눕는 시간. 내모고 하루를 적고 지상의 한 집에 들다. 굉장히 방 한 칸 밖에 안 되는 누추한 삶이고 고단한 삶이지만은 한 가족이 아직 넉넉히 두 발 뻗을 방 한 칸이란 말이죠. 한 가족이 방 한 칸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오종문 시인이 그랬습니다.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굉장히 따뜻함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녀 이쪽 편에 달빛 먼저 와 눕는 시간. 그죠? 내 몫의 하루를 적고 지상의 한 집에 들다. 그러면서도 그 안온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지와 역동의 시학이다 이거죠. 기지와 역동의 시학. 그건 늘상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병기 시인의 수선화라는 작품. 투술한 전복 껍질 발달아 등에 대고 따뜻한 볕을 지고 누워있는 해영수선. 갯벌에 다니는 개와 수선화를 이렇게 그려냈어요.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라는 것. 그렇죠?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가? 우리 시조단에서 정말 이렇게 그려내는 사람이 있는가? 투술한 전복 껍질 발달아 등에 대고 따뜻한 볕을 지고 누워있는 해영수선. 그 그림도 그려지면서 그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고 굉장히 아치가 느껴지는 어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박경룡 선생죠. 박경룡 선생이 이제 동시조도 쓰고, 동시조 굉장히, 쪽배 동인들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박경룡 선생의, 동시조를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상품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박경룡 선생이 그런 데에 대한 작업을 또 많이 했고, 이 도약 같은 작품들 보면은 정말 붓방아 찍다간 할 일 없이 점 하나 찍다. 우연히 미명을 깨쳐 태어난 한 마리 사슴. 그러니까 바로 그 한 마리 사슴이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아주 명료하게 그려내죠. 그리고 이제 유재하 선생의 변조라는 것을 아마 우리 젊은 시인들은 많이 안 읽고 이러는데, 유재하 선생이 변조나 서우승 선생의 카메라 탐방은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굉장히 그것을 텍스트 삼아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할까? 그러니까 변조 같은 것도 오늘날 읽어봐도 보세요. 모든 소리 모든 빛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허공에 깔린 세상 풀립되었답니다. 모든 소리 모든 빛이 한 세상에 무너지고, 여기가 초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허공이 깔린 세상 풀립되었답니다. 중장 끝나고 속눈썹 그 한 당에도 타오르는 살이요. 이렇게 나가는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어떤 의식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물론 이제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거를 86이니까 100편 가까이 이렇게 썼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이런 작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 즉흥적이고 가벼운 작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또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메라 탐방 나오죠? 카메라 탐방. 필름 이렇게 해가지고 필름에서 쭉 썼어요. 카메라 탐방이라는 시집을 내고. 이렇게 정말 물론 스냅 사진을 이렇게 찍듯이 이렇게 해나가는 작업들, 꾸준한 작업들을 해줬다 이런 얘기죠. 기지와 역동의 시학은 조금 이제 새로운 감각을 이렇게 쓰는 젊은 시인들, 이번에 그 김남규 시인의 해금이 가람시조 문학상의 신인상을 받았죠. 신인상 받을 때 저도 투표를 했는데, 그죠? 제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내가 달라고 다른 분들한테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거의 만장일치로 이 작품이 뽑혀졌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이게 작품이 좀 새롭다. 새로운가요? 보세요. 읽어봅시다. 또 다른 살 속으로 파고드는 맨살이다. 마찰과 마못 사이 켜는 것과 켜지는 것.
몸속에 갇힌 폭풍을 서로에게 겨눈다. 어둠이 화를 안고 뒤쫓는 우리의 밤, 끝에서 끝으로 눈물 없이 울어도 밑줄로 높이는 위로들 꽃잠으로 흩어진다. 조금 감각이 다르죠? 다릅니다. 켜는 것과 켜지는 것, 몸속에 갇힌 폭풍을 서로에게 겨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금이 가는 줄과 줄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거기서 그냥 신경알이 하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잘 그려내고 있는 셈이죠. 이런 새로운 감각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김경주의 아이슬란드 키스. 내 친정은 인기척이 없다. 인정이 많아서 구름은 어디서든 잘 산다. 언덕에서 아이들이 머리카락을 뽑아 손바닥에 올려두고 날린다. 풀잎에 내가 놓은 아이는 이름 모를 동요를 짓는다. 좀 기지와 역동을 시학으로 이렇게 했죠. 미래파 시인들의 시 중에 더러 이렇게 짧은 작품들이 나오고 또 이번에 김경주 시집 또 이런 것들 보면은 점점 짧아져 가고 막 요설적으로 길어졌던 것보다는 이제 좀 정갈하게 다듬어지고 있는데 다듬어질 때 이것들이 보여주는 어떤 상들이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 친정은 인기척이 없다. 인정이 많아서 구름은 어디서든 잘 산다. 언덕에서 아이들이 머리카락을 뽑아 손바닥에 올려두고 날린다. 이를테면 이런 데서 느껴지는 어떤,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키스라고 하는 것이 동요적인 어떤 동화적인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쓰는데 이런 분위기예요. 어린이들이 느끼는 슬픔, 그런 슬픔이라면 어떨까?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되고 단 하나로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요동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시조단에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와 여성성의 시학인데, 그죠? 생태적인 부분은 뭐냐면 유재영의 물청소에 관한 기억을 꼽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녹이슨 갈대밭에 폐수를 배경으로 실루엣만 날아간다. 굉장히 오래전에 써진 작품인데도 이 생태적인 부분을 썼고 또 이거를 제가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영도 시인의 아지랑이 작품은 이제 여성성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김복근의 클릭이라는 작품도 보면은 여기가 폼페이 체육처럼 단전이 짓눌리고 깜빡이던 커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던 날, 오 온몸 저리고는 아픈 출구를 찾을 수 있으라. 이 새가 이렇게 들어와서 말하자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썼지만 지하상가에 관해서 이렇게 쓰기도 했지만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은 사이버 공간의 어떤 갇힌 세계, 거기에 가상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함몰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수자의 고안에서 밤을 맞다 이런 것도 보면은 물론 이제 존재론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데 보면 탕가리에 묻은 웃음, 더운 눈물을 두고 어디쯤에 그들은 검은 패를 누일까? 벌겋게 녹슨 골고를 물이 혼자 앓는다. 폐광 지역의 이런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그려내고 있는 생태적인 부분도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런 얘기죠. 생태적인 부분은 에코이즘, 그 다음에 페미니즘, 그래서 에코페미니즘으로 해서 제가 단독 논문을 쓰기도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미 특강도 여러 차례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미래시학의 가장 큰 방향이다. 에코이즘과 페미니즘은 늘상 얘기하지만 생태주의와 생태성과 여성성은 만나는 접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생태적인 부분, 그래서 치유적인 부분이 있고 생명성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치유적인 부분과 생태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성도 역시 치유적인 부분이 있고 생태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두 개의 접점이 만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생태 여성주의 말하자면 에코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에코페미니즘이
여성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남성들한테도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남성들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정신을 보여줘야지 된다. 정진규 씨를 제가 에코페미니즘의 부분에서 크게 그런 쪽에 속할 수 있는 부분, 허마나의 작품들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전부 다 에코페미니즘의 큰 범주 안에서 얘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조금 시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쓰고 이렇게 뭔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인들일수록 에코페미니즘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래서 에코페미니즘은 앞으로 미래 시학의 가장 큰 방향이 될 것이다. 단독으로 이렇게 논문으로 쓰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이제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존재와 성찰의 시학, 그렇죠? 존재와 성찰의 시학. 역시 박재삼의 가을에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지죠. 세상에 있는 법은 가을나무 같은 것, 그 밑에 우리들은 과일이나 주어서 허전히 넉넉히 어루만질 뿐이다. 아무튼 우리의 시학, 모든 시의 어떤 종류들 중에서 존재와 성찰을 다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게 바로 시조가 아닌가. 특히 시조의 종장에서는 이렇게 진술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죠? 그것을 잘 마무리해서 응축해낼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잘 맞아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관심을 역시 가져야지 된다. 하재연의 행성오골이 보죠. 나이산 미전에 결정된 내 인생의 장면들, 묵음으로 지나가는 느린 유리 속 뒷모습 비어있는 이름 몇 개, 너희 정면을 보지 못하는 나의 흰 눈동자. 우리는 어디에서 이어져 있겠지. 찌그러진 타원형의 바늘에 매달려 계속해서 바깥이 되어가고 있겠지. 검은 우주처럼 끝없이 돌면서 팽창하면서. 역시 존재의 문제를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행성의 이렇게 돌고 도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박주는 이제 죽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태백중앙병원인데, 태백중앙병원 환자들은 더 아프게 죽는다. 아버지는 죽어서 밤이 되었을 것이다. 자정은 선탄 작업을 마친 둘째 형이 돌아오던 시간이다. 미닫이 문을 열고 드러내 보이던 형의 누런 이빨, 같은 별들이 환히 켜지는 시간이다. 그 행간에서 이렇게 오는 단절들이 있어요. 그죠? 단절들이 새로운, 이게 젊은 시인들이 좀 쓰는 시들은 이렇게 행간의 단절을 불어 의도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사이에 공간을 띄워주면서 나머지 그 공간의 부분을 독자들한테 채울 것을 요구를 합니다. 환자들은 더 아프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여기에 나온 선탄 작업을 하고 어떤 폐에 어떤 이상이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아프게 죽는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겠죠. 아버지는 죽어서 밤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캄캄하게 정말 어떤 면에서 진폐증처럼 이렇게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둘째 형이 돌아오는 시간, 형이 미닫이 문을 열고 드러내 보이던 형은 누른 이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유리된 어떤 존재의식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